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죠. 갤럽.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계속 갤럽이 말이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금년 들어와서 최대 폭으로 떨어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제 호남 광주 지역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자, 제주지검을 방문하는 형식을 통해서 4.3 사건과 관련,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미애가 요즘 아주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날뛰다가 결국은 걸려들었어요. 지금 친노 친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자,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무현 센터 종로에 있잖아요. 노무현 센터에서 이번 일요일 날 이 간담회를 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친문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갖고 역풍을 맞은 사람이 바로 추미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 그래 센터에 와서 간담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이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에 참여하는 거 이번에 이제 이 폴란드에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량이 좀 작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맨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지금 그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대단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론 지표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뭔가 상당히 좀 이 조작 의혹,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갤럽 조사는 이게 친민주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지표를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자, 제 목소리 이 정도면 이제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지금 세팅을 조금 이제 키웠는데요. 예, 자, 괜찮습니까 목소리?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세팅은 말이죠. 이 잠시 후에 본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요, 이 정도면은 좀 이제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예, 또 혹시나 목소리가 좀 작아 보이면은요, 좀 더 또 키울 수는 있으니까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좋다고 나오는데요. 이 정도로 일단 방송을 한번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번 갤럽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선 도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올 들어서 말이죠, 이 최대 폭인 6%나 급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말이죠, 긍정평가율은 여기 38% 보이시죠? 예, 7월 첫째 주가 38%였는데 이번 주에는 32%로 떨어졌다. 예, 좋다고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요, 54에서 57로 무려 3%나 올라갔어요. 예. 자, 그러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여기 이제 파란색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뚝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 큰 도표에서도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들어서 최대치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6%나 급락했다는 겁니다. 예, 6%나 급락. 자,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똑같이 32, 32, 33, 34.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말이죠. 예. 이 똑같이 대통령 지지율만 급락, 금년 들어서 떨어뜨리고 나머지 정당 지지율은 같냐.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과연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갤럽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예, 지금 현재 이 긍정평가 원인은 그럼 뭐냐? 긍정평가 원인은 말이죠. 예, 외교가 32%, 결단력, 추진력, 뚝심, 그 다음에가 노조 대응이 잘한 것이고, 부정평가 원인은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이제 외교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독단적이다. 이런 지금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정평가 이후로 갤럽에서 새롭게 추가한 항목이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인데요. 양평 고속도로는 생각보다는 부정평가 영향이 작습니다. 1%밖에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의미적으로는 중요한 얘기가, 야당의 이런 가짜 뉴스에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지역별로 보면은요, 전 지역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부울경 지역하고 호남에서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서는요, 11%나 떨어졌고, 호남에서는 지금 전주 대비 6%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12%.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 충청도,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에서 한 4% 정도 별로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념 성향별로 볼 때는요, 중도층 지지율이 28%로서 전주 대비 32였었는데요. 전주 대비 지금 전주하고 그러니까요, 별로 4%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중도층. 이것도 우리가 선방하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요, 지금 무당층이라고 볼 수 있는 층에서는 20%를 기록해서 전주 대비 4% 정도 지금 42%에서 20%로다가 무당층에서 팍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보수층과 진보층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갤럽 측에서의 평가를 보면은요, 무당층하고 호남, 불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 긍정 평가율의 이 낙폭이 컸다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리고 특히 이 해양 수산업 관련 비중이 큰 남부권에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 고속도로의 경우는 별로 영향이 없는 데 비해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에 관해서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이제 수상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6%나 떨어지는데 어떻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든 이 국민의힘이든 똑같이 32, 33을 유지하느냐. 이거 신기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제주 지역 방문에서 이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인데요. 핵심은 하나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 뭐 최근에 신평 바로 어제 그제죠.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듣기로는 한동훈 장관도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큰 뜻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거를 여권 핵심 인사한테 들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발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과연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공개하면 또 소란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당장 출마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본인의 체급을 키워서 대선까지 쭉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평 변호사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여권에서는 시종 1관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고 2등과 1등 사이의 이 지지율 차이는요.
더블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뽑아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은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체급을 키워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총리직을 갈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정치권. 그리고 저도 그렇게 판단해요. 예.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2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총리로 직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이 스토리를 말하자면 집중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언론의 여론의 집중 이 스포트라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뭐 다음에 이 보궐선거가 또 얼마나 또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이 총리를 마치고 나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의도 입문하고 그리고 차기 대선으로 가는 플랜 B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 한동훈 장관이 제주지검을 방문했는데 언론에서 당연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본인에 대해서는 현재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바쁘다. 뭐 시종일관 딱 이 얘기 한마디고 말잖아요. 그리고 4.3 왜곡 관련 이 처벌법. 이거는 상당히 극단적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 구체적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직접 이 워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법무장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작년 8월에 제주 4.3 희생자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갖다가 군법회의 수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 수용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옳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직권재심 취지라고 하는 것이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려가지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수용인 간에 차등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군법회의 수용인만 대상으로 해서 직권재심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거는 뭐냐? 군법회의 수용인과 달리 일반 재판은 수용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본인이 판단할 때는 국민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이게 손에 일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두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서 돕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 군사재판에 이어서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까지 맞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지검에 설치되어 있는 합동수행단 인력 이 충원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을 더 고려하겠지만 현재 인력도 결코 작은 인력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제주지검 전체 검사 인원 중에 15% 가까이가 되는 인원을 둬가지고 상설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겠다.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몇십 년 동안 묵혔던 이 일을 정확하고 끝까지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4.3 희생자 유족과 단체를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이거를 갖다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 법무부 입장을 아직 이렇게 각계로부터 모은 적은 없지만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사안을 두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또 다르게 평가했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5.18 민주화 사건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한 입장과 다른 목소리. 이거는 이제 5.18 운동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용할 경우에는 4.4 사건도 똑같이 더 준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추미애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추미애가 말이죠. 이번 일요일 날, 그러니까 7월 16일 날 종로에 있는 노무현 센터에서 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예. 여기에서 노무현 센터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지금 친문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노무현 탄핵에 앞장선 이 추미애가 이거 정신 있냐? 좀 더 지금 코미디 하는 거냐?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추미애도 욕을 하고 있고요. 추미애도 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노무현 센터, 이러한 간담회를 하도록 승인을 해준 노무현 센터 측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예, 반발이 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간담회는 누가 주선을 했느냐? 역시 이재명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로 추미애의 한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노무현 센터에서 하도록 이재명 지지자들 모임인 잼잼 자원봉사단에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 때 탄핵 사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탄핵안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풍이 싹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삼보일배를 하면서 속죄를 구했는데 총선에서 참패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지금 온라인 선상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이요. 이거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센터에서 추미애 간담회나 고인 모욕도 참 창의적으로 한다. 노무현 탄핵 사유를 모으면 책 한 권이 된다 했던 추미애가 노무현 센터에서 뭘 한다고? 노무현 센터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 레알 코미디다.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재단 측에 대해서도 이 왜 장소를 이런 사람한테 대관해줬나? 불만이 지금 아주 쇄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노무현 재단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저버리고 탄핵에 앞장선 추미애 간담회, 노무현 시민센터 대관의 원칙이 있을 것 같다. 노무현 이름이 추미애를 위해 쓰이는 것에 반대한다. 추미애 간담회는 노무현 재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인데 이건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의 간담회와 같은 거다. 아주 셉니다. 이 반발이요. 노무현 시민센터 너희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아주 내치고 있어요. 그리고요.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UFC 격투기 해설자인 김남훈 씨도 트위터를 통해서요. 추미애가 이번 간담회 여는 거 이거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일부 네티즌들의 항의 글은요. 지금 트위터 선상에서 500회 이상이나 공유되고 공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추미애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무현 재단 관계자가 지금 언론에 밝히는 바에 따르면요. 추미애의 간담회 16일 이게 열리는 건 맞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으면 즉 행사 목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장소 대관이 그냥 승인이 된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와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거를 취소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니 다른 데서가 아니라 잼잼이 이 봉사단 잼잼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이 지지 모임 여기에서 이거를 주관하는데 이재명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거를 취소할 수 없겠죠.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추미애는 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아주 악연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영정 사진을 갖다가 페북에 올리니까 본인이 탄핵시킨 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거 구차하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추미애가 뭐라고 했냐면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고 두려움 없이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추미애가 굉장히 약삭 빠른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주 그냥 딱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을 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미애 관련된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제 기억에요, 고소고발 사건이 한 20여 건이 되는데 이게 슬그머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검찰 동부지검의 재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추미애 데려다가 이거 뭐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체의 재건 사업 규모는 한 2,000조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는요, 66조, 약 520억 정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끌어가겠다. 자, 그리고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재건 복구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요, 지금 최상목 경제수석이 자세하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9월부터 차관급 협의회가 구성이 돼요. 우크라이나 이 재건과 관련해서 폴란드하고 우리 측의 이 합동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정부 빼놓고 둘이서만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건 양자 협의체라기보다는요, 3자 협의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전방위적인 지원에 우리 정부는 나서겠다. 그리고 현재 잠정적이지만 최소 520억 달러, 66조는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는요, 5월경에 정부 간 협력 창구를 통해서 200억 달러의 규모, 5천여 개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게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학교, 주택, 병원과 같은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서 모듈러 건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모듈러. 그 다음에는요, ODA 자금을 활용해서 후보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파괴된 카오우카 댐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한 인도적 지원하고 또 수자원 인프라 재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주도 재건 사업은 32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200억 달러, 그리고 민간 지원이 320억 달러, 그래서 520억 달러, 최소 66조가 되는 건데요. 자, 민간 차원의, 민간 주도의 대건 사업에 관해서는요, 맞춤형 지원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SMR, 공항 재건, 건설 기계, 철도 차량, IT 이런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 가운데서요, 현대건설은요, 미국 협력 기업하고 우크라이나 이 원자력청과 협력해서 300억 규모의 우크라이나 SMR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리비우시와 협력해서 스마트 시티와 같은 방안을 건설하는 여기에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건설 기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은요,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요인 건설 장비 약 1만 4천 대의 40%를 공급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이러한 사업, 이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ODA 자금하고요, 그 다음에 EDCF, 그러니까 대외 경제협력기금, 이런 걸 통해서 금융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3년이 걸리는 ODA하고 EDCF 절차를 갖다가 대폭 단축해서 신속하게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유럽 부흥 개발은행 하고도 이런 국제기구하고도 공동 파이낸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이 최상목 경제수석은 사실상 대한민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삼각 협력 체제가 완성된 것이고, 아직은 전쟁 중이고 재건이 초창기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힘하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재건 사업 참여를 준비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아무쪼록 말이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건설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중동으로
많이 집중돼 있고 이번에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그리고 이제 UAE 우리 윤 대통령이 직접 갔잖아요. 이런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의 신뢰와 우정 이게 이제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제2의 중동품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또 유럽 넓은 의미에서의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그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전례적인 의미에서의 중동 시장 플러스 유럽 시장이 동시에 우리 한국 기업과 정부의 진출의 하나의 큰 이 창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요. 마치도록 하겠고 또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